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60을 바라보는 여성입니다. 저에게도 몇 년 전 기가 막힌 일이 생겨 사연을 보내봅니다. 한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번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악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황당하게 윗사람도 아닌 아랫사람으로요. 제 이야기는 예전 며느리였던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근면성실한 부모님 슬하에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던하게 자라왔던 저는 주위 친구들이 바보라고 부를 정도로 착해 빠진 성격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바보 타령에 저도 답답한 제 성격을 변화시켜 보려 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버린 성격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못된 성격보다는 나은 건지 저를 놀리는 친구들에게도 항상 손을 내밀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을 도와주었던 저는 저를 놀리던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서 장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저는 제 성격을 10분 살려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간호사를 꿈꾸게 되었던 전 괜찮은 대학을 갈 성적이 나오지 못했고 4년 동안 등록금을 보태줄 가정 형편도 되지 않았어요. 결국 고졸로 마치게 된 전 간호조무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도 합격하지 못하면 정말 낭떠러지다 싶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저는 다행히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후 개인 종합병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저는 제 적성과 맞는 이 직업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환자들을 잘 돌보고 일만 잘해내면 될 것 같았던 병원 생활은 선배들과 다른 동료들의 상하 관계와 정치라고 표현하면 맞을 듯한 행동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겨우 버티면서 몇 년간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점점 심해지는 모습에 적응을 못하던 저는 지쳐가고 있었죠. 일뿐이라면 얼마든 더 할 수 있었지만 데스크에서 벌어지는 동료들의 정치 싸움에 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는 버틸 힘이 없었어요. 잠시 휴식을 하겠다고 병원을 나오게 되었죠. 정신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탓에 이유도 없이 몸이 아팠던 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던 저는 일종의 보험을 하나 들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직업이었는데 바로 간병인이었죠. 직접 특정 환자를 봐줄 수 없던 저희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간병협회나 업체의 연락처를 건네드리곤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간병인의 모습은 무척이나 고되고 힘든 일처럼 보였어요. 가끔 병원에서 고약한 환자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었으니까요. 저희 간호조무사들이야 아주 잠깐 진료 내용에 따라 의료 보조하는 일임에도 난감할 정도로 심보를 부리는 환자를 종종 겪어봤죠. 그런 환자들을 몇 시간을 넘게 간병하는 분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물론 다 돈을 버는 행위라고 치부할 수 있었지만 그분들은 스스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자부심이 있어 보였어요. 협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개인 업체, 프리랜서 등등 자유로워 보이는 계약 조건들과 근무 시간이 저에게는 정신적으로도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물론 일반 간호조무사 분들은 제 나이에 벌써부터 관심 가지지 않는 직업군이었지만 말이죠. 보통 은퇴를 하시거나 병원을 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어쨌든 쉬는 동안 잠시라도 일을 해보고 싶었던 저는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돕는다는 같은 목적은 있었지만 의료 행위와 다른 공부에 시간이 좀 걸렸어요. 결국은 자격증을 취득한 저는 일반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간병인은 젊은 여성이 좀처럼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젊은 여성이 까탈스럽다거나 약할 거라는 선입견도 있었고 남자 환자분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어 사전에 피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가서는 좀처럼 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신에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데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고 의뢰가 왔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생각이 났다며 환자분의 주소와 연락처, 방문 시간을 알려주었죠.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간병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주소를 찾아가게 된 저는 온몸을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있는 남자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신을 다쳐 대소변을 해결하는 것도 식사를 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환자는 몸을 다친 것보다 마음이 다친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인사를 하는 제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던 남자는 대소변을 가릴 때를 제외하곤 절대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방에는 TV도 있었지만 제가 가게 된 며칠 동안 한 번도 튼 적이 없었고 항상 침대에 누워 창문 밖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죠. 가끔 혈액순환을 위해 자세를 바꿔주거나 마사지를 하며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단 한 번도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대충 하고 삶에 의욕이 없는 모습에 제가 옆에 하루 종일 있기로 했죠. 여기서 TV 좀 봐도 되죠? 밖에는 너무 큰 TV라 적응이 안 돼서요. 뭐 좋아하세요? 이왕 보는 거 같이 보고 웃으면 좋잖아요. 역시나 대답이 없는 남자에게 저는 하루 종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도저히 못 참겠는지 하루는 저더러 그만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기가 생겼던 저는 저를 거부하는 남자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점점 몸을 회복하던 민철 씨는 어느 날 처음으로 저와 다투듯 짧은 대화를 이어나갔고 나중에는 가벼운 농담도 할 만큼 마음을 열었어요. 아마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노력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민철 씨에게 하나 있는 아들을 마치 보모 마냥 잘해준 모습에 보답하는 것 같았어요. 중학생이던 남자의 아들은 혼자서도 씩씩하게 자기 앞가림을 잘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대견스러워 제가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요리도 해주었죠. 그 모습에 감명이 깊었는지 민철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을 학원에 보내고 아내와 둘이서 식사를 하러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고 그 일로 아내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큰 사고를 막고자 차를 가로수에 들이박았는데 그 이후로 아내분이 사망하게 되었어요. 아내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졌다고 생각한 민철 씨는 몇 년간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아들 때문에 겨우 살고 있지만 매번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해요.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결국 투신까지 선택했고요.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전신에 부상을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제가 민철 씨를 간병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끌리고 있었어요. 무척이나 가까워졌던 저에게 민철 씨가 살림을 합치자고 먼저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거절하지 않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민철 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몸을 회복한 민철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아들인 현건이를 챙겨주기 위해 가정주부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른인 민철 씨와 제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했어야 할 아들 현건이를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현건이는 저를 엄마로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전과 달리 저와 거리를 두었고 나중에는 피하기까지 했어요. 간병인으로 집에 있을 때는 저를 무척이나 잘 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쌀쌀맞은 모습을 보였죠. 그 모습에 남편이 화가 나 아들을 혼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저와 현건이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악화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도 일말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게 되면 괜히 또 부자 간의 다툼이 벌어질까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아들과 지내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아직도 저와는 어색한 관계인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전서진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아직 식사 못했죠? 잠깐만 앉아서 대화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식사 차려줄 테니. 사실 아들만 좋다면 전 어떠한 며느리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제 며느리가 된다고 좋다 싫다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어린 나이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온 아들이 과거를 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여자면 되었어요. 그런 제 바람과 같이 아들이 데려온 서진이라는 여자아이는 참 좋은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형건이가 원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말이야. 그 아무리 어려운 아버지라고 하지만 결혼할 여자가 있는 줄도 몰랐어. 그래, 형건이랑 서진이는 어떻게 만난 거니? 제가 오빠 대학교 후배예요. 저는 첫눈에 반해서 오빠를 쫓아다녔는데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더라고요. 오빠가 대학 졸업하고 이대로 인연이 끝난 것 같았는데 오빠가 저희 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했더라고요. 우연히 아버지랑 점심 식사하러 회사에 갔다가 그때부터 오빠랑 다시 연락하게 됐고요. 사실 오빠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때도 제가 쫓아다니면서 사귀어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지 오빠? 하하하. 이거 서진이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대신 신경 좀 써줘야겠는데? 아들 녀석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졸라서 하는 결혼인데. 오빠한테 잘 보이려면 제가 아버님, 어머님께 잘해야죠. 애교도 많고 아들도 많이 사랑해주는 며느리의 바깥 사돈분께서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했어요. 남편 덕에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장인을 만났다면 아들이 앞으로 사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남선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상상되어서 그랬을까요?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흥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되었죠. 식사 준비 다 되었으니 어서들 와서 식사해요. 내가 서진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몰라서 우리 아들 현건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했는데 입에 맞을까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저 뭐든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저 온다고 너무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인데 말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고 많이 먹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하렴. 음식은 많이 있으니까. 형건아, 너도 부족하면 말해. 일부러 국에 고기는 조금만 넣었거든. 다른 고기 반찬도 먹어야 하니까. 그리고 서진이 온다고 육전은 원래 먹던 것보다 삼삼하게 했으니까 싱거우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주머.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식사하세요. 괜한 제 오버에 아들은 부담스러웠는지 제 말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하려고 했죠. 남편이 눈치를 주어 바로 말을 돌리긴 했지만 서진이를 보니까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건지 애써 못 들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자리가 끝날 때까지는 분위기만 맞추고 괜한 말은 삼가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애교 많은 서진이가 어색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와 남편에게 많은 대화를 걸어줘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가 못다한 이야기를 하며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한창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차에 남편과 아들이 집안일로 잠시 대화를 하러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둘만 남게 되어 어색해진 제가 서진이에게 분위기도 풀어볼 겸 대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현건이가 많이 무뚝뚝하지? 알겠지만 그래도 속은 안 그래. 괜히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더 무심한 척 하니까. 아내는 얼마나 여리다고. 아, 네.
현건이랑 만나면서 뭐 힘들거나 서운한 거는 없고? 네, 뭐든 잘해줘서요. 그래. 그럼 결혼하게 되면 집은 회사 근처로 생각 중이니? 아니면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거야? 네, 아직. 좀 전과 달리 저와 둘이 있는 것이 어색하기라도 한지 서진이는 제 물음에도 짧고 애매한 대답만 해주었어요. 시어머니와 있는 자리가 어색해서 그럴 거라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저도 차를 더 끓여오겠다며 주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사이 남편과 아들이 돌아왔고 저는 차를 더 권했죠. 제가 차를 가지고 거실로 가는데 아들이 옆에 있어 다시 편해진 건지 제가 들고 가는 쟁반이 무겁겠다며 서진이가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어머니, 제가 들게요. 너무 무거워 보여요. 이제 저도 며느린데 이 정도 일은 시켜주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애교 있고 밝은 모습의 서진이가 저는 신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진이와 있었던 분위기가 좋았기에 어색했던 모습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진이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돈 어른의 도움으로 분위기 좋게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아들을 별탈 없이 결혼까지 시킬 수 있어서 저는 제 몫을 다한 것 같아 내심 뿌듯했습니다. 아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건 너무 아쉬웠지만 식을 올리고 가정을 가지게 된 아들이 조금은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서진이의 모습이 제가 어색해서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와준 시댁에서 며느리는 참 당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들을 종류별로 준비했던 저는 서진이에게 집에 들고 가라며 권했어요. 서진아, 이거 현건이가 좋아하는 김치들이야. 걔가 먹는 음식마다 김치를 가려가면서 먹거든. 네 입맛에 맞을 줄 모르겠다만 내가 매번 해줄 수 있으니 입맛에 맞으면 괜히 사 먹지 말고 부탁해라. 매번 해줄 테니. 그러니까 저더러 지금 이거 가져가라고요? 왜? 무겁니? 오늘 차 가지고 오지 않았어? 아니, 가져왔는데요. 저 고춧가루 든 음식 별로 안 좋아해서요. 나트륨도 너무 많고요. 앞으론 이런 거 준비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뭐? 불편해? 네.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릴까 했는데 솔직히 현건 씨 친어머니도 아니시잖아요. 그렇다고 현건 씨가 양어머니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어머니라 안 하는데 제가 뭐라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매번 뭘 아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 좀 불편하네요. 물론 저도 집안 시끄러워지는 건 싫어서 앞에서는 며느리 도리 다 하겠지만 어머님도 그 정도 선에서 해주세요. 저도 편한 게 좋잖아요.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 아내에게까지 다 이야기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이 아들이 저를 불편하게 생각해서 아내에게 일부러 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저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괜한 짓을 했다가 다툼이라도 또 생기면 제가 더 힘들었어요. 어차피 남편 보고 결혼한 제 삶이었습니다. 저도 아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아들이 저를 거부한다면 굳이 끼어들어 아들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죠. 저는 버릇없는 며느리를 모른 척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 때문인지 며느리는 더 버릇없게 굴기 시작했어요. 점점 대놓고 저를 무시하던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절 무시했죠. 그럴 때마다 아들은 제지를 하지 않고 며느리의 반응에 큰 소리라도 날까 귀찮은 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시골의 땅을 가지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장 팔아 큰 돈을 마련해서 재투자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었고, 아들은 신도시 후보지로 예상되는 만큼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 대립이 있었죠. 저는 돈이야 어떻게 되었건 남편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이전에 다쳤던 곳들이 작은 스트레스에도 크게 반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제가 말 거는 것을 반기지 않는 아들을 알지만 제 남편이 먼저다 싶어서 저도 제 뜻을 이야기하기로 했죠. 현건아, 지금까지 아버지가 가게를 잘 꾸려 오셨잖아. 물론 젊은 네가 보는 시선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래나 저래나 피해보지 않는 셈법이잖니. 우리가 너처럼 남은 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루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아버지 의견이 맞는 것 같다. 아버지 스트레스에 몸도 취약한데 네가 아들로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주면 안 되겠니? 그걸 왜 어머니께서 정하세요? 언제 옆에 와 있었는지 며느리는 방문 앞에 서서 저를 노려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 땅도 김씨 집안의 땅인데 아버님이랑 남편이 조금 대립하더라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나서 결정해야죠. 근데 뜻을 굽히니 뭐니 왜 어머니가 나서시냐고요? 그럼 내가 이런 말도 못할 위치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굳이 부자 간에 다툼 벌여서까지 대립해야 하는 거니? 어머니는 억 단위의 돈 차익이 그렇게 쉽게 생각되세요? 하기야, 아버님과 처음부터 피땀 흘려가며 장만한 게 하나도 없으시니까 모르시겠죠. 몸만 들어와서 눈 떠보니까 떡하니 집이며 자동차며 나와 있었을 텐데. 서진아, 매번 그렇지만 말 좀 조심해라.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야. 아, 시어머니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어머니도 아니신데 너무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번 일도 마찬가지죠. 저 시골 땅 물려주신 이 할아버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며느리일 텐데 왜 땅 가지고 집안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제발 주제 좀 아시고 행동에 조심 좀 하세요. 아니, 너 어떻게 그런 말을... 됐어, 서진아. 여기 뭐하러 들어왔어? 집으로 가자. 옆에 있는 아들이 며느리를 혼내는 것까지 바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와 한 집에서 살아온 정이 있을 텐데 제가 치욕스럽게 무시받는 모습에도 묵인만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제가 잘못 살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아들과의 관계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저만 가만히 있는다면 다른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었고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를 제가 피하기만 하면 되었죠. 아들은 부잣집 사돈 덕에 도움도 많이 받으며 미래도 보장되어 있는데 혹시나 저 때문에 아들의 결혼 생활이 잘못이 되기라도 할까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집을 뛰쳐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서진이가 저랑 이혼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주머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아니, 형건아,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그리고 내가 서진이한테 무슨 말을 해? 너도 알잖아. 그럼 서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요? 거짓말 하지 말고 어서 서진이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지금 아주머니 때문에 제가 이혼하게 생겼다고요. 너 지금 네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야? 너도 지금까지 곁에서 봐왔으면 알 것 아니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설명을 먼저 해줘야지. 맡겨놓은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처럼 말을 하면 어떡해? 설명이요? 그럼 아버지는 어린 저에게 저 여자가 엄마가 될 거라고 충분히 설명해 줬어요.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설명이요? 다 필요 없고 아줌마 어서 가서 서진이한테 무릎을 꿇든 손을 빌든 사과하세요. 뭐? 이 자식이 오냐 오냐 했더니 버르장머리 없이!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며느리가 저를 모함하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이라니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보다 또 저로 인해서 부자 간에 큰 다툼이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겨우 남편을 뜯어 말렸고 아들에게 제가 사과하러 가겠다며 밖으로 보내고서야 겨우 다툼이 끝나게 되었죠. 아들에게 손까지 올리게 된 남편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저에게 많이도 미안해했고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사단인가 싶었어요. 우선은 일이 어떻게 되었든 해결하고 싶었던 저는 며느리를 찾아가게 되었죠. 서진아, 도대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다는 거니? 무슨 일이야? 말해도 모르세요. 남편한테는 어머님이 문제라고 말했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남편도 결혼 전과 너무 다르고 처음에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집안도 너무 차이나요. 겨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앞으로 몇십 년은 어떻게 살겠어요? 저 무슨 일이 있어도 현건 씨랑은 헤어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는 대체 그 아이의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과 이혼을 그리도 쉽게 생각하는 건지 이혼 사유를 제대로 이야기해주지도 않았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 생각을 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이혼을 못 해주겠다며 버텨보았지만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죠. 아들은 저에게 막말을 하며 화풀이를 하였고 남편은 아들과 한 번 더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혼과 다툼으로 남편은 결국 몸져 눕게 되었어요. 다행히 일시적인 충격으로 쓰러졌던 남편에게 큰 문제는 없었지만 과거 부서졌던 몸과 이후에 생긴 류마티즘으로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워있는 남편을 대신하여 돈을 벌기 위해 다시 간병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하여 겸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 근처에 있던 뷔페 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몸이 힘든 것보다 저 때문에 괜한 부자지간의 다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아직까지도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일하는 중간에 아들에게 내가 모든 걸 잘못했다며 나는 몰라도 아버지와는 사이를 풀라고 몇 번이나 문자를 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결혼한 걸 후회했던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과 좀 더 천천히 만남을 이어가며 어렸던 아들이 충분히 받아들였을 때 결혼을 해야 했다고 후회를 하였죠. 결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감동을 하여 제 감정만 충실했던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괜히 중간에 제가 껴들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던 부자 사이를 망친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간호하고 일을 다니며 두 부자 사이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일하던 뷔페 식장에서 아들과 이혼한 전 며느리를 보게 되었죠. 아들의 이혼으로 사이가 산산조각이 난 우리 가족과 달리 며느리는 참 행복해 보였어요. 처음 돌잔치로 예약이 잡힌 이름을 보면서도 혹시나 싶었습니다.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많을 텐데 설마 무슨 악연이라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며느리가 돌잔치를 할까 싶었어요. 거기다 아직 아들과 이혼을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돌잔치를 한다는 것이 시간상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축하객들이 모여 인산인해인 식장으로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들의 결혼식에서 마주쳤던 사돈들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아차 싶었죠. 다행히 상대편들은 하객들 맞이에 정신이 없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잔치가 시작되고 식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저를 알아보는 일은 시간 문제였죠. 괜한 부딪힘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다른 식장에 있는 직원과 자리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연은 머릿속으로 빨리 잊어야 할 것 같아 일부러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이며 다른 곳에 집중을 하려고 했죠.
그렇게 저는 교체한 식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돌잔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돌잔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아들도 내가 아니었다면 저런 행복한 가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곤 했죠. 그때도 행복해 보이는 다른 가정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들과 이혼한 지 겨우 2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돌잔치라뇨. 아들과 이혼 중에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말이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제가 진행하고 있던 식장을 나와서 며느리가 돌잔치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안에서는 하객들 모두 대형 프로젝트에서 비춰주고 있는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돌잔치를 진행하는 MC는 아이의 돌잡이에 맞춰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었죠. 앞에 있는 물건들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얼굴이 대형 프로젝트에 나오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저희 아들과 똑 닮은 얼굴이었거든요.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모두 빼닮아 누가 봐도 제 아들의 자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파초선을 닮은 귀는 그 아이가 김씨 집안의 자식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잘 살고 있던 아들에게 절을 걸고 넘어지면서까지 이혼을 요구한 이유가 바로 남자 때문이었나 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별의별 바람을 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저렇게 뻐꾸기 마냥 다른 남자의 새끼를 자신의 새끼인 마냥 속인다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어요. 몸이 사시나무 마냥 떨려오면서 눈에서는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군요. 저는 매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때마침 화장실을 가려는지 식장 밖으로 나오는 며느리의 팔을 바로 낚아채어 물어보았죠. 어머, 왜 이러세요? 어머니? 너 솔직히 말해. 저 아이 누구 아이야? 우리 형건이 애 맞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랑 끝난 지가 언젠데. 여기는 어떻게 와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이나 저나 서로 남남인데 함부로 반말하지 마요. 누굴 바보로 생각하니? 내가 네 말대로 애 한 번 가진 적 없다고 날짜 계산도 못할 것 같아? 저 아이 돌이라며. 그러면 제가 생긴 건 네가 현건이랑 살고 있을 때 아니야. 무슨 누가 돌이래요? 우리 애 육삭둥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현건이랑 헤어지기 전에 바람이 났다는 거지? 내 핑계를 대면서 이혼을 해놓고? 어디 한번 말해봐. 아니라니까. 아줌마, 생사람 잡지 말고 여기 직원이면 직원답게 일이나 하세요. 여기 매니저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아르바이트라도 사람 가려가면서 써야지. 당황해하며 되려 저에게 화를 내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배짱도 좋지. 저라면 먼저 무릎 꿇고 제발 모른 척 해달라며 빌었을 것 같은데 며느리는 속아주려고 해도 속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는 순간에도 시건방지게 구는 며느리를 보니 안 그래도 그동안 화가 쌓였던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런 계집애에게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수모와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생각하자 눈이 돌게 된 거죠. 저는 돌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프로젝트에 연결된 PC에 제 휴대폰을 연결해서 제 아들의 사진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원이다 보니 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돌잔치 진행 과정이라 생각했는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들의 사진을 화면에 모두 띄워 보여줬죠.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쳐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진 좀 보세요. 제가 저 여자의 이혼한 전 남편 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사진 속 남자를 보세요. 누굴 닮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앞에 있는 아이를 유심히 보세요. 눈, 코, 입, 그리고 귀까지 누굴 닮았나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아들은 자기 새끼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글쎄, 저 여자가 제 아들을 속이고 바람을 펴놓고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식이라고 속이면서 돌잔치까지 하네요. 저 여자 우리 아들과 이혼할 때 이혼 사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자기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언젠가는 며느리의 폭언이 들어있는 이 녹음 내용을 쓸 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오늘 될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하게 되면서 무용지물이 되었을 줄만 알았던 녹음 내용을 식장에 틀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고백들과 증거들로 며느리는 이미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불쌍한 척 울려고 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 그나마 소리질러 풀리고 있던 화가 다시 솟아올랐어요. 저는 눈에 보이던 케이크를 집어들고 며느리 얼굴에 던져버렸죠. 이번에 또 누굴 속이려고? 정말 눈물이 나긴 하니? 그랬으면 아까 복도에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했어야지. 아까는 계속 뻔뻔하더니 이제 와서 눈물을 보인다고? 넌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이제 마음껏 울어봐라. 눈물인지 생크림인지 알아볼 수도 없으니까. 그제서야 저에게 달려드는 며느리 때문에 저는 몸싸움을 한판 벌였습니다. 마치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힘에는 자신이 있나 싶었는데 그 정도 힘으로는 나뭇가지나 꺾을 수 있나 싶었어요. 먼저 달려든 며느리는 저에게 제압되어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 사이 이미 하객들은 제가 밝힌 며느리의 실체에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식구들은 이미 얼굴빛이 잿빛이 되어 있었고 새 남편이라는 남자와 그 가족들도 며느리에게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저와 며느리는 나란히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집으로 연락을 한 탓에 몸이 아픈 남편을 대신해서 제 아들이 경찰서로 오게 되었죠. 저도 거기까지 예상하고 벌인 짓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제 분을 못 이겨 난동을 부린 것을 후회했어요. 분탕질을 하더라도 아들이 경찰서까지 오게 되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민망한 제 모습에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시는 분이 어떻게 경찰서까지 올 행동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현건아. 엄마, 아니 아줌마가 그냥 심술이 나서 그랬나 봐. 미안해. 경찰 선생님,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는 건가요? 우리 아들이 많이 바빠서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고 제가 벌을 다 받을게요. 뭐? 벌을 다 받아? 아줌마, 내가 오늘 이 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명예훼손에 폭행죄까지 어디 교도소 가서도 착한 척 하나 보자고. 그래, 우리 딸 말이 맞아요. 간통죄도 없어진 세상에 바람 한 번 핀 걸 가지고 가족 행사를 그렇게 다 망쳐요? 내가 아주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 내 딸이 용서한다고 해도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아줌마. 죄 지어놓고 당신들이 뭐라고 뻔뻔하게 우리 어머니한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고작 바람 한 번 교도소에 보내? 그래, 한번 해봅시다. 야, 전서진, 네가 한 행동 너네 아버지 회사에 소문나도 참 볼만하겠다. 그렇지? 인터넷에 내가 돌잔치 불륜녀라고 전부 다 올려볼게. 또 신고해봐. 그까진 명예훼손 내가 벌금 좀 내고 말지. 처음으로 며느리의 황당한 소리에 격하게 반응하며 흥분하는 아들을 보며 나중에 저도 또 한 소리를 듣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 현건이가 저를 지칭하며 어머니라고 불러준 걸 뒤늦게 알아차렸죠. 처음에는 경찰서라 예의 차린다고 어머니란 단어를 하는가 싶었는데 계속해서 저를 비호해주며 두 모녀와 말다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커지는 목소리에 이내 경찰이 나서 세 사람을 중재하였고 아들은 흥분한 모습으로 제 옆으로 돌아왔죠. 죄송해요, 어머니. 평생 못되게 행동했는데 이런 놈도 자식이라고. 현건아, 뭐라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얼른 집으로 돌아가시게 만들어 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 말고 나보고 어머니라고 해준 거니? 네?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죠? 현건아, 고맙다. 고마워. 나보고 어머니라니. 정말 고마워. 왜 그러세요? 저를 혼내셔야죠. 지금까지 어머니 마음도 뻔히 알면서 가슴 아픈 짓만 했는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착하기만 하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자신이 잘못했다며 우는 아들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들이 한 번도 저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어린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다가가 상처를 준 제 잘못이라 생각했죠. 아들은 자신을 용서해달라 했지만 용서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보다 저를 어머니라 생각해주는 아들이 고마울 뿐이었어요. 경찰서에 있는 밤새 저와 아들은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침이 되기 전에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어요. 난리를 치던 며느리는 결국 아이의 친부가 제 아들임을 부모에게 말했고 이 일로 소문이라도 날까 부끄러워하던 며느리의 아버지 때문에 결국 법적인 조치 없이 사과까지 받게 되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힘든 하루로 다리가 풀렸던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넓은 등에 업혀서 집까지 가게 되었어요. 놀란 마음에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밤샘 걱정을 하고 있던 남편도 아들의 등에 업혀오는 제 모습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남편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하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걱정이 없는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아들 현건이와 다툼 없이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현건이는 그 전의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저희 부부에게 효도를 하고 있어요. 일까지 다니면서 몸이라도 상할까 매번 걱정인데 속만 썩이고 남들보다 늦은 효도라고 한 번이라도 더 해야 한다며 뒤늦게나마 자식 가진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도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다 보니 몸이 이전처럼 회복되고 있고요. 아들에게 그 못된 며느리 소식을 듣기론 현재 여러 고소를 혼자 감당하고 있나 봅니다. 알고 보니 새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상간남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났던 새 남편 측에서도 법적으로 고소를 들어갔다고 듣게 되었고 아들도 늦었지만 유책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친권을 가져오는 소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추후에 말이 없게 하려고 한 소송일 뿐이지 지금도 손주와 가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에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아들이 걱정이긴 하지만 다음 아내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으면 싶어서 재촉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전과 같은 여자가 아닌 착하고 아들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바랄 게 없는 저는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그만 적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추억 많이 쌓으세요.